10년 만에 내 손자를 찾았어.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옥 같은 친척 치킨집에서 일하던 13살 고아, 진짜 신분이 밝혀지며 모두 복수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3살 로운이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을 튀기는 기름 냄새와 함께 말입니다. 이로운, 안 일어나. 이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기름 빼먹을 궁리만 하고 방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세상을 떠난 외삼촌의 아내, 외숙모 박선영이었습니다. 로운이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외삼촌 김진수는 작은 밭을 일구던 농부였습니다. 그가 트랙터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뒤 로운이는 유산처럼 이 치킨집에 남겨졌습니다. 박선영은 시장통에서 선영인의 왕치킨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매일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로운이의 몫이었습니다. 너 같은 객식구 먹여 살리느라 내 등이 휜다, 알아? 내 외삼촌이 남긴 빚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라고. 하지만 로운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빚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선영이 가게를 연다며 외삼촌의 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로운이는 얇은 티셔츠 위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작되는 닭 손질과 배달은 밤 1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어 흉터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기엔 아직 어린 로운이는 자전거를 타고 좁은 골목을 누벼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로운이의 온몸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치킨 다 눅눅해졌잖아. 이걸 돈 받고 팔아? 너 오늘 저녁 없어. 박선영은 젖은 치킨 봉투를 로운이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눅눅해진 튀김 조각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로운이는 배고픔보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선영의 매서운 눈이 로운이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끈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또 뭐야? 웬 쓰레기를 목에 걸고 다녀. 박선영이 거칠게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셔츠 안에서 작은 주머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푸른빛이 도는 작은 옥 놀이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산수유 열매 모양을 정교하게 깎아 만든 작은 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선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로운이가 외삼촌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외삼촌한테 주신 거예요. 외삼촌이 저 크면 주라고 하셨어요. 시끄러. 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이거 비싼 거 아냐? 박선영이 옥 놀이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로운이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이게 감히. 박선영의 손바닥이 로운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로운이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박선영이 옥 놀이개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내일 당장 금은방 가서 얼마짜린지 알아봐야겠다. 내 밥값이라도 해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운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외삼촌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로운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숙모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하면 무조건 지리산 산수유사로 가거라. 거기 해민 스님을 찾아가. 무슨 말인지 알지? 로운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훔쳐만 보던 가게 계산대의 현금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운이는 박선영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통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말입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했습니다. 로운이는 슬리퍼 바람으로 빗속을 달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터미널로 향하는 큰 길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선영의 악다구니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놈 잡아. 로운이는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리산행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새벽녘 시골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대합실 구석에 몸을 숨긴 로운이는 젖은 돈을 펴서 세어보았습니다. 37,000원이었습니다. 지리산 근처 구례까지 가는 버스표를 사기에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첫 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로운이는 추위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터미널 입구로 익숙한 인형이 들어섰습니다. 박선영의 오빠 박철곤이었습니다. 박철곤은 동네에서 일수와 꾸준히 일을 하며 사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박선영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디로 튀었어? 이 꼬맹이가. 박철곤은 매표소 직원을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로운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로운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 쪽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끽, 낡은 비상구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누구야? 박철곤의 목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로운이는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터미널 뒤편은 새벽 시장이었습니다. 로운이는 채소 상자와 포장마차 사이를 미로처럼 헤집고 달렸습니다. 거기 안 서, 이 새끼야. 박철곤의 욕설이 등 뒤를 찔렀습니다. 비에 젖은 시장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로운이는 생선 상자를 밟고 크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습니다. 다 잡았다. 박철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로운이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내 숙모가 그 옥 노리게 빨리 가져오란다. 순순히 내놓으면 팔다리 하나는 봐주지. 싫어요. 놓으세요. 로운이는 잡힌 머리채의 고통 속에서도 버둥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 총각. 아침부터 애를 잡겠네. 새벽 장사를 준비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신경 끄쇼, 영감님. 남의 집 가정교육 중이니까. 가정교육? 애 머리채를 쥐어뜯는 게 가정교육인가? 경찰 부를까? 박철곤은 욕설을 내뱉더니 로운이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로운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럭 뒤편 산으로 이어지는 샛길로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아, 저 좀만한 새끼가. 박철곤이 다시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로운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리산으로 가는 버스는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 남자에게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어둠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운이는 오직 외삼촌이 말한 산수유사라는 이름 하나만을 되뇌며 비탈길을 기어 올랐습니다. 산길은 짐승이 다니는 길처럼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고 축축한 이끼가 돌을 덮고 있었습니다. 로운이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며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무릎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운이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멈춰선 로운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철곤이 자신을 쫓고 있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꼬마야, 그만 나와라. 나 다리 아프다. 숨바꼭질은 여기까지다. 안개 속에서 박철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로운이는 공포에 질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배달을 하고 비를 맞으며 달려왔고 터미널에서도 도망쳐 왔습니다. 13살 아이의 몸으로는 한계였습니다. 헉, 헉, 헉.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거기 있구나. 박철곤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로운이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딘 로운이는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나무가지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며 계속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쿵! 마침내 어딘가에 떨어진 로운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크억, 크억! 정신을 차렸을 때였습니다. 로운이는 자신이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왼손으로 겨우 절벽에 돌출된 바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풀뿌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안개에 가려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안개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로운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였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허, 꼴 좋다, 이 쥐새끼야. 위에서 박철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운이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철곤이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도 없지? 딱 걸렸네, 이 망할 놈아. 박철곤은 무릎을 꿇고 앉아 로운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옥 노리개만 순순히 내놔. 목에 걸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손으로 직접 밀어줄게. 고통 없이 편하게 말이야. 어차피 트랙터 사고처럼 실족사로 처리되면 그만이거든. 순간 로운이의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트랙터 사고처럼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트랙터 사고처럼요? 로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외삼촌 말이야. 그것도 내가 한 거지.
박철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줄 끊는 건 간단하더라고. 그 바보 영감은 까맣게 모르고 트랙터 몰고 나갔지. 그러다가 뻥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딱 너처럼 말이야. 로운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박철곤이 죽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외삼촌이 뭘 잘못했는데요? 로운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내 엄마 구한 게 잘못이지. 10년 전 화재 때 말이야. 그 여자만 죽었으면 깔끔했을 텐데 내 외삼촌이 구해버렸잖아. 그래서 입 막아야 했지. 박철곤은 담배를 한 대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어차피 내 엄마도 몇 년 후에 죽었고 이제 너만 정리하면 끝이야. 깔끔하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운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로운이가 절벽 틈새의 돌을 필사적으로 잡고 버텼습니다. 풀뿌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박철곤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에이, 끈질기게. 감히 버텨? 박철곤이 발을 들어 로운이가 붙잡고 있는 바위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로운이의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 새끼야. 빨리 떨어지라고. 로운이는 울면서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손가락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로운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외삼촌. 먼저 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안개 속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생은 큰 죄가 됩니다. 박철곤이 흠칫하며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이었습니다. 백발의 머리,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노승은 굵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 땡충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박철곤이 소리쳤습니다. 상관 말고 꺼져.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밀어버린다. 박철곤이 스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스님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뱀처럼 빠르게 휘둘렀습니다. 탁! 지팡이 끝이 박철곤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아! 박철곤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미친 땡중이. 박철곤이 다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지팡이 끝으로 박철곤의 명치를 가볍게 찔렀습니다. 정말 가볍게, 마치 손가락으로 톡 치듯이. 하지만 박철곤은 숨이 막힌 듯 컥 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뭐야 이게.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 산의 정기요, 부처님의 손님입니다. 이 산에서 아이를 해치려 한 죄는 큽니다. 더 이상 업을 짓지 말고 내려가시오.
그러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철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이 노승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 박철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 상무님이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다 죽을 거라고. 박철곤은 절벽에 매달린 로운이를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으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빨리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로운이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손가락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버텨라.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로운이의 손가락이 바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풀뿌리도 뽑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로운이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이 지팡이를 길게 뻗어 로운이의 덜미를 낚아채듯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낚싯대로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그 힘으로 로운이의 몸이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스님은 다른 한 손으로 로운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절벽 위로 끌려 올라온 로운이는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로운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로운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빗물과 땀 그리고 공포로 젖은 채였습니다. 스님은 기절한 로운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13살 아이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운이의 젖은 셔츠 틈으로 가죽끈이 흘러나왔습니다. 스님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죽끈 끝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옥 놀이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스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푸른빛이 도는 작은 산수유 열매 모양의 옥 놀이개였습니다. 스님은 그 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흠집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전에 깎아준.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평이의 손자란 말인가. 스님은 기절한 아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수유사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로운이가 눈을 뜬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맑은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향나무 향이었습니다. 로운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났느냐?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운이가 고개를 돌리자
어젯밤에 그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민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로운이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손가락과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천천히 하거라. 많이 다쳤느니라. 스님이 로운이를 일으켜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깨죽이었습니다. 로운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숟가락을 받아 로운이에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괜찮으니. 로운이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삼켰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하며 떠먹여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로운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죽을 다 먹은 로운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부처님을 모신 작은 불단이 있었습니다. 다른 벽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스님, 여긴 혹시 산수유사입니까? 로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다. 내 이름은 해민이라 하느니.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헌데 넌 어찌 이곳을 알고 찾아왔느냐? 나는 이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살고 있는데 말이다. 로운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삼촌 김진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외삼촌이 트랙터 사고로 돌아가신 이야기. 외숙모 박선영 밑에서 고생하며 치킨집에서 일한 이야기. 엄마의 유품인 옥놀이개를 빼앗으려던 이야기. 그리고 박철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야기까지.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말했어요. 로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랙터 사고처럼 처리하면 된다고. 그건 외삼촌이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박철곤이 외삼촌을 죽인 거예요. 로운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해민 스님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로운이가 말을 마치자 스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유품이라 하였느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네, 외삼촌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게 꼭 전해주라고 했다고요. 외삼촌이 저 크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로운이가 옥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외숙모가 빼앗아 갔어요. 그게 엄마가 주신 유일한 거였는데. 해민 스님은 옥놀이개를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햇빛에 비춰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흠집을 찾아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이 맞구나.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이다. 스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리산 산골짜기에 나처럼 가난한 동무가 하나 있었지. 이름은 윤태평이라네. 둘도 없는 친구였어. 우리는 모두 산골에서 나고 자란 가난한 아이들이었단다. 스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저 산수유 나무 아래서 매일 놀았지.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산수유 열매를 따먹으며 꿈을 이야기했어. 커서 꼭 큰 사람이 되자고 맹세했단다. 가난을 벗어나자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야. 로운이는 조용히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지. 나는 불도에 귀의했고 태평이는 서울로 가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단다. 처음엔 김밥 한 줄 파는 포장마차로 시작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태평이는 정직하고 성실했어.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지. 결국 그 포장마차가 작은 식당이 되고 식당이 여러 개가 되고 이제는 한식가라는 큰 식품 회사가 되었단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태평이는 성공한 후에도 나를 잊지 않았어. 자주 이 산을 찾아와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그리고 20년 전이었구나.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태평이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고는 나를 찾아왔단다. 얼마나 기뻐하던지. 혜민아, 나 아들을 봤네. 이렇게 말하더구나. 그리고 부탁을 하나 했지. 내 아들을 위한 증표를 하나 만들어주게. 이 산의 정기를 담은 특별한 것으로 말일세. 스님은 옥 놀이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산수유 옥을 깎아주었지. 이 절 뒤편의 산수유 나무는 300년이 넘은 것이란다. 그 나무 아래서 자란 옥돌로 만든 것이지. 산수유 열매 모양으로 정성껏 깎았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내 손이 떨려 작은 흠집이 나고 말았단다. 스님이 옥의 흠집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미안해하며 다시 만들겠다고 했지. 하지만 태평이는 오히려 기뻐하더구나. 혜민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뿐인 증표라네. 이 작은 흠집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며 옥 놀이개를 소중히 간직했단다. 혜민 스님은 로운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이다. 스님의 목소리가 침통해졌습니다. 태평이가 이 산을 찾아왔어. 하지만 그날의 태평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평이의 아들 부부가 강원도 식품연구소에서 끔찍한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 갓3살이던 손주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단다. 그날 태평이는 이 절에서 밤새 울었어. 내 아들을 위해 만든 증표가 무슨 소용이냐고. 결국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고. 손주를 잃은 것이 너무 슬프다고. 로운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태평이는 변했어.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지. 아마도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을 거야. 가끔 이 산을 찾아와도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단다. 혜민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스님이 로운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옥 놀이개는 내 친구 윤태평이 자신의 아들에게 준 것이고 아들, 즉 내 아버지는 그것을 내 어머니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너에게 물려준 것이겠지. 로운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내 이름이 이로운이라고 했느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 진짜 이름은 율로운일 것이다. 한식가 윤태평 회장의 하나뿐인 손자다. 로운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손자라니. 치킨집에서 학대받으며 살던 자신이
하지만 저는 그냥 아니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옥 놀이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니 확신이 서는구나. 너는 태평이의 아들 윤재혁과 똑같이 생겼어. 특히 이 눈매가 말이야. 스님이 로운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찾지 못한 걸까?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외삼촌이 화재 현장에서 너와 내 어머니를 구해낸 것이 틀림없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것이고, 그래서 오빠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몇 년 후 세상을 떠난 거겠지.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되어 내 외삼촌을 죽인 거야. 로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지켜주시려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스님이 로운이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외삼촌의 원수를 갚는 것이란다. 스님은 로운이를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태평이에게 연락을 해야겠구나. 10년 만에 손주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야지. 스님은 오래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40년 친구에게 전할 소식이 너무 기쁘고도 슬펐습니다. 혜민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번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친구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다 혜민이다. 혜민인가? 윤 회장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나다. 태평아, 내가.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은 것 같다. 내 손자를.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스님은 친구가 너무 놀라 말을 잃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평아, 들리느냐? 찾았다고 했다. 로운이를 말이다. 이윽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민아.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로운이는 10년 전에. 아니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다.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리고 내가 20년 전 내 아들에게 준 산수유옥 놀이개를 가지고 있어. 아래에 작은 흠집이 있는 내가 만든 바로 그 옥 말이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네. 기다리게. 절대 기다리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스님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로운이를 보았습니다. 로운이는 긴장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운아, 내 할아버지가 곧 오신단다. 떨지 마라. 좋은 분이시다. 스님이 로운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할아버지. 로운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한테 할아버지가 계셨다니. 그것도 그렇게 큰 회사의 회장님이. 로운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은 아무도 없는 고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찾으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로운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의 옷이었지만 로운이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로운이의 남루한 옷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로운이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손가락의 상처, 무릎의 상처, 팔의 화상 흔적. 많이 아팠겠구나. 스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로운이가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점심때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산 아래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 앞마당에 먼지가 일었습니다. 로운이가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검은색 고급 세단 대여섯 대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차들이 절 앞에 섰습니다. 헬기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헬기는 절 근처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경계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한식가의 윤태평 회장이었습니다. 혜민아, 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혜민 스님이 밖으로 나가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태평아. 두 노인이 마주 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혜민 스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혜민아, 정말인가? 정말 로운이를 찾은 건가? 그래, 안에 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데려와 주게. 지금 당장.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키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손주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혜민 스님이 방 안의 로운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다. 윤 회장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로운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로운이의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화재로 잃은 아들 윤재혁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너무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이마의 작은 점까지. 아, 아들아.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운이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손주지만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윤 회장은 로운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로운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우리 로운이냐? 로운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은 로운이의 목에 걸린 가죽끈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옥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비쳐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수유 열매 모양의 푸른 옥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 아들에게 걸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혜민 스님이 깎아준 바로 그 산수유 놀이개였습니다. 이게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구나. 내가 너를 10년 만에 찾았구나. 윤태평 회장은 70의 나이도 잊은 채 로운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애비가 미안하다. 이제야 찾았구나.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무서웠느냐. 윤 회장은 계속 울었습니다. 비서들도 경호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로운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회장은 더욱더 세게 로운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할애비다. 이 못난 할애비가 이제야 너를 찾았다. 이제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할애비가 지켜줄 테니까. 로운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온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로운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최 비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가 미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도련님께서 계셔야 할 곳으로 말입니다. 다른 비서들과 경호원들도 모두 로운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운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끌어안은 할아버지의 품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해민 스님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절 뒤편의 산수유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300년을 그 자리에서 산과 사람들을 지켜본 나무였습니다. 나무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조선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평아, 스님이 말했습니다. 로운이를 잘 돌봐주게. 이 아이는 많이 다쳤어. 몸도 마음도 말이야. 알고 있네. 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겠네. 평생을 걸고 말이야. 윤 회장은 로운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운아, 집에 가자. 할애비 집으로. 네, 할아버지. 로운이가 대답했습니다. 해민 스님이 로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로운아, 이제 괜찮을 거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테니까.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겪은 고통을. 그리고 널 지켜준 외삼촌을. 네. 로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됐다. 스님이 웃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다. 부처님의 뜻이란다. 윤 회장 일행은 절을 떠났습니다. 로운이를 차에 태우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헬기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민 스님은 절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친구의 손주를 찾아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산수유 나무가 다시 한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붉은 열매가 햇빛에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윤태평 회장의 자택은 로운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이 있었습니다. 분수대도 있었습니다.
저택은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로운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단다.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로운이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로운이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 비서, 예, 회장님. 로운이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게.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고.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로운이를 이끌었습니다. 로운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욕조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향기로운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더운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3년 동안 차가운 물로만 씻었던 로운이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최 비서가 준비한 옷은 부드러운 잠옷이었습니다. 고급 면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로운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손가락의 상처, 무릎의 상처, 팔의 화상 흔적. 도련님,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로운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잘 낫게 해드릴게요. 의사는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로운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큰 책상이 있었고 편안한 소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운이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로운이가 물었습니다. 내 부모님이시다. 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윤재혁과 어머니 김지연이란다. 로운이는 사진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3살 때 화재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워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앉아라. 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로운이가 앉자 윤 회장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지.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도왔단다. 대학에서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우리 회사 한식가에 들어왔지. 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어. 회장의 아들이라고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재혁이는 말했지. 아버지,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서에서 시작했단다.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지. 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만났어. 지연이는 우리 회사 연구원이었단다. 전통 한식을 연구하는 식품학자였지.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했어. 나는 정말 행복했단다. 그리고 3년 후 너를 낳았지. 윤 회장은 로운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 재혁이는 울면서 전화했지. 아버지,
아들을 낳았어요. 로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롭다는 뜻이라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라고. 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단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침통해졌습니다. 당시 우리 한식가는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미래형 간편식 개발에 힘쓰고 있었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한 간편식 말이다. 내 아버지가 강원도 연구소에서 그 책임을 맡고 있었단다.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간편식이었어.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구소에서 큰 불이 났어. 한밤중이었단다. 화재는 컸고 연구소 건물 전체가 불에 탔어. 소방차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지. 로운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를 받았어.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하지만 너와 내 부모님만은 찾을 수 없다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너 3살배기 로운이까지 모두 실종됐다고 보고받았다.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한꺼번에 잃었으니 현장에 달려갔지. 하지만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 검게 탄 잔해만 남아 있었고 로운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로 종결했지만 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어. 믿지 않으셨다니요? 로운이가 물었습니다. 그 연구소는 내 동생이 총괄하고 있었거든. 내 동생? 그래. 즉, 너의 작은 할아버지인 윤기만 상무가 말이다. 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한희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늦둥이 동생이었어. 부모님이 늦게 낳으신 아들이지. 나는 김한희를 예뻐했고 회사에도 들어오게 했어. 하지만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한희는 늘 형인 나를 이기려 했지. 회사에서 나와 경쟁하려 했어. 내가 회장이 되는 것도 불만이었고 내 아버지가 성과를 내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어.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성공하면 회사는 내 아버지에게 넘어갈 테니까. 김한희는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 했지. 로운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재 직후였다. 김한희는 모든 책임을 죽은 내 아버지에게 돌렸어. 연구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윤 회장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리고 김한희는 연구소의 모든 자료를 독차지했단다. 내 아버지가 개발하던 간편식 자료 말이야.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 출시했지. 대박이 났어. 김한희는 그 공로로 승진했고 지금의 상무 자리까지 올랐단다. 로운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작은 할아버지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10년간 그놈의 뒤를 캤다. 하지만 놈은 꼬리를 남기지 않았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윤 회장은 로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로운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야. 분명 누군가 너와 내 어머니를 구해낸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겨온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노크되고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선영인의 왕치킨 박선영과 그 오빠 박철곤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읽어보게. 최 비서가 서류를 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은 3년 전 로운 도련님의 외삼촌인 김진수 씨와 재혼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강원도에서 작은 밭을 일구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최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진수 씨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박선영의 통장으로 5천만 원의 뭉칫돈이 입금되었습니다. 5천만 원? 로운이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도련님. 그리고 보낸 사람은 유령회사로 추정됩니다. 유령회사?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적한 결과 최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윤기만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유령회사, 당장 파헤쳐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그리고 김진수 씨의 트랙터 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박철곤 그놈이 연관되어 있을 게다.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철곤을 찾아내. 당장 이미 수배령이 내려갔습니다. 곧 잡힐 것입니다. 로운이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숙모가 받은 돈, 박철곤의 살해, 그 배후에 작은 할아버지 윤기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로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윤 회장이 로운이를 껴안았습니다. 내 외삼촌은 영웅이다. 내 어머니와 너를 화재에서 구해냈고 너를 지켜주려다 목숨을 잃었단다. 우리는 그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로운이는 울었습니다. 외삼촌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 그리고 분노가 복받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로운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의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싶어요. 윤 회장은 로운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할애비가 도와주마. 우리 함께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악인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자. 두 사람은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조선의 약속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윤 회장의 조사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박철곤을 추적했고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화재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윤태평 회장은 한식가 본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소집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임원이 반드시 참석하라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로운이를 불렀습니다. 로운아, 오늘 회사에 함께 가자. 회사요? 그래. 내가 봐야 할 것이 있다. 윤 회장은 로운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두려워요. 로운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을 위해서라도 가야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윤 회장은 로운이를 껴안았습니다.
할애비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 마라.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한식가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로운이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도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윤 회장이 로운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양쪽으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윤 회장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로운이를 옆에 세웠습니다. 임원들이 로운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회장님 옆에 서 있는 걸 보니 혹시 손자? 하지만 손자는 10년 전에 윤 회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에게 소개하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었던 내 손자 윤로운이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손자는 10년 전 화재로 살아 돌아왔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어. 윤 회장이 옥 놀이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20년 전 아들에게 준 산수유 옥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내 손자뿐이지. 임원들은 옥 놀이개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기만 상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형님, 윤기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고 윤 회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외인가? 내가 죽였다고 확신했는데 말이야. 무슨 말씀을? 윤기만이 당황했습니다. 내 손자가 살아 돌아왔네. 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10년 전 자네가 저지른 짓을 모두 기억하면서 말일세. 사실 로운이는 3살 때라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윤기만을 압박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로운아. 윤 회장이 로운이를 보았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로운이는 윤기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로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연구소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뛰었어요. 뜨거웠어요. 무서웠어요. 로운이는 사실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과 박철곤의 이야기를 듣고 추측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분이 제 외삼촌이었어요. 윤기만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기만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윤 회장이 냉소했습니다. 자네가 10년 전 내 아들 재혁이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 일부러 연구소에 불을 지른 건 말이네.
증거 있습니까? 윤기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 비서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찬 박철곤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박철곤을 본 로운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지리산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괜찮다. 윤 회장이 로운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저놈은 아무것도 못한다.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철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자백?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비서, 녹음을 틀게.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박철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윤 상무님이 시켰습니다. 10년 전 화재도, 3년 전 살인도 모두 윤기만 상무가 시킨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3년 전에 김진수 그놈이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아기 엄마를 구해낸 걸 알게 됐다고 윤 상무님이 그러셨어요. 입을 막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트랙터 브레이크를 고장 냈습니다. 제 동생 박선영 통장으로 5천만 원도 싸줬고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기만 상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최 비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화재 직전입니다. 윤기만 상무의 개인 계좌에서 박철곤에게 3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김진수 씨 사망 일주일 전 같은 계좌에서 박선영에게 5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모두 유령 회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10년 전 화재 당일 밤 윤기만 상무가 연구소에 있었다는 CCTV 기록입니다. 연구소 외부 카메라에 찍힌 것입니다. 화재가 나기 1시간 전에 말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10년 전에 흐릿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기만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연구소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같은 카메라에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건 윤기만이 말을 잃었습니다. 인정하게.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10년 전 연구소에 방화했지. 내 아들이 개발한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이려 했어. 하지만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탈출했지. 김진수 씨가 구해준 거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3년 전 김진수 씨를 찾아내 박철곤을 시켜 죽였지. 유일한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윤기만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윤기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기만 살인 교사 및 방화,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기만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형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형이 다 망쳤어. 윤기만이 소리쳤습니다. 항상 형 거였잖아. 회사도 성공도 명예도. 나는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 나도 한 번쯤 가져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게 잘못이야? 잘못이지.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탐욕을 위해 사람을 죽인 건 용서받을 수 없어. 내 놈은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였어. 내 손자의 인생을 망쳤고 그를 지켜준 의인까지 살해했어. 넌 인간이 아니다. 윤 회장이 지팡이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형? 윤기만이 울부짖었습니다. 형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잖아. 항상 나를 무시했어. 아니야. 윤 회장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동생으로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악마가 되는 걸 막지 못했구나. 그게 내 잘못이야. 경찰들이 윤기만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 형. 윤기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시장 치킨집에서 금은방 갈 생각에 부풀어 있던 박선영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및 살인 공모 혐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오빠가 시킨 거라고. 돈만 받았을 뿐이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로운이의 옥놀이개.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물건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박선영은 끌려가면서도 후회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것을, 그 아이를 학대한 것을.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한식가 회의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은 로운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로운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로운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환영합니다. 이제 당당히 한식가의 후계자이십니다. 로운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진실을 밝혔어요. 로운이는 마음속으로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한식가 윤기만 상무의 방화살인 및 청부 살해, 박선영과 박철곤 남매의 아동 학대 및 살인 공모 혐의, 이 모든 것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권력 다툼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손주가 돌아오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운이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학대받으며 자랐지만 끝내 진실을 밝힌 소년의 이야기에 윤기만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철곤은 살인죄로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박선영은 아동 학대 및 공모죄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모두 항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로운이는 13살 나이에 맞게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학교였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닌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닌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닭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로운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아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로운이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로운아, 일어났느냐? 할아버지 윤태평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먹자. 로운이가 식당으로 가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끓인 소고기 뭇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 로운이의 밥그릇에 국을 떠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로운이가 말했습니다. 됐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할애비가 내 밥 한 끼 챙겨주는 게 지금 유일한 낙이다. 어서 먹어라. 뼈가 튼튼해야 키도 크지. 로운이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뚝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제대로 느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왜 우느냐?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로운이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할애비도 행복하다. 너를 찾아서 말이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로운이는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제법 소년티가 났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두려움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희망찬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로운이에게 말했습니다. 로운아, 지리산에 가자. 지리산요? 그래. 해민 스님을 뵈러 가야지.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 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뵙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와 로운이는 함께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헬기가 아니라 차를 타고 천천히 갔습니다. 가을산의 풍경을 보며 갔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산수유사에 도착했습니다. 해민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절 앞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스님, 로운이가 달려갔습니다. 오, 로운이로구나. 스님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로운이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리고 건강해졌어. 스님이 로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로운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니다. 스님이 로운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인연이야. 부처님께서 너를 살리신 거란다. 윤태평 회장도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혜민아, 고맙네. 내가 아니었으면. 두 노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40년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게. 스님이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재판 이야기를, 로운이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로운아, 스님이 로운이를 불렀습니다. 뒤에 산수유 나무를 보고 오렴. 네,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로운이는 절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수유 나무가 있었습니다. 300년이 넘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 아래에 작은 돌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로운이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비석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인 김진수님을 기리며 내가 지킨 아이는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영면하소서. 로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삼촌을 위한 비석이었습니다. 외삼촌. 로운이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잘 크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로운이가 목이 메었습니다. 외삼촌을 죽인 사람들을 벌받게 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로운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수유 나무의 붉은 열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외삼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로운아. 이제 너는 자유야. 로운이가 절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와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40년 전 할아버지와 스님이 우정을 맹세했던 그 산수유 나무 아래에 함께 섰습니다. 혜민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과 성공만 좇았다.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지. 그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 동생이 악마가 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도 몰랐지. 이 아이마저 잃을 뻔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혜민 스님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평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것은 깨닫고 변하는 거야. 스님은 로운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넌 이제 이 아이가 있잖느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스님이 로운이에게 말했습니다. 로운아, 네, 스님. 좋은 뿌리는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강한 새싹을 트루는 법이다.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말이야. 로운이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로운아, 내가 겪은 고통을 잊지는 말거라. 하지만 그 고통에 갇혀 살지도 말거라. 고통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더 따뜻하게 만들었지. 너는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난 연꽃 같은 아이야. 그 상처가 너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할아버지가 로운이를 껴안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할애비가 도와주마. 세 사람은 산수유 나무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윤태평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학대받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입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 손자 로운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로운 도련님도 참석하셨나요? 네. 윤 회장이 옆을 보았습니다. 로운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카메라가 로운이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로운이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로운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로운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로운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로운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로운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현판 앞에 섰습니다. 로운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함께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자.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현판의 막을 걷었습니다. 로운 장학재단.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로운이는 더 이상 어둡고 추운 치킨집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학대받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리산의 맑은 정기를 품은 아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줄 한식가의 새로운 새싹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손자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로운이는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외삼촌. 로운이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이제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도울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로운이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이 아닌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을, 학교 친구들과 노는 꿈을,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꿈을. 로운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지리산의 새싹처럼, 아름답고 강하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